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동등한 관계라면 왜 모든 협상에서 모스크바는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의존적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푸틴이 내세우는 이미지와 닫힌 문 뒤에서 펼쳐지는 현실 사이의 불편한 간극에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서방에 도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담한 동맹처럼 보이지만 그 겉면을 조금만 들춰보면 균형이 빠르게 기울어집니다. 한쪽은 조건을 제시하고 가격을 정하며 우위를 점한 채 자리를 뜹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양보만 하죠. 이것은 노골적인 배신이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힘과 돈, 선택지를 잃을 때 중국이 장기전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논의된 한 세부 사항이 무제한 동맹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동맹은 힘이 아니라 조용한 통제권 이전처럼 보입니다. 이 관계가 왜 흔들리는지 이해하려면 처음에 무엇을 바탕으로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긴장은 우크라이나나 제재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전 중국이 약하고 러시아가 팽창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쇠퇴하던 청나라가 러시아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넘기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네, 오늘날 러시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한때 중국에 속했던 이 도시들은 베이징에서 매일 언급되는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가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결국 강대국들은 영토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중국에게 그 오래된 조약들은 힘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조용하고도 끊임없는 경고였습니다. 냉전 시대로 넘어가도 그 불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련과 공산 중국은 형제처럼 지내야 했지만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국경 충돌과 미사일 대치를 벌였고 같은 이념을 공유해도 의심은 남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충돌과 군사 퍼레이드, 전략적 계산은 양측 모두에게 동맹의 취약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소련이 마침내 붕괴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의 길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와 자랑스러운 군사 전통을 지닌 채 현대 세계에 들어섰지만 경제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장, 항구,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 나라는 원자재 판매에 집중했고 다른 나라는 다양한 상품을 팔아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무제한 파트너십 개념은 제재 후 러시아가 선택지가 없어졌을 때 등장했습니다. 크림반도 사태 후 모스크바가 동쪽으로 향한 건 영리한 계획이 아닌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최종 구매자가 되었고 러시아는 이를 마치 자신의 선택처럼 포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평등의 상징처럼 내세워졌고 합동 군사훈련은 균형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흐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목재, 광물을 보냈고 중국은 완제품, 기계, 전자제품, 자본을 보냈습니다. 한쪽은 자원을 캐고 다른 쪽은 그 가치를 정했습니다. 무역이 성장하는 동안 이런 불균형은 쉽게 무시됐습니다. 결국 증가하는 수치와 거래량은 거의 모든 약점을 숨길 수 있지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모스크바는 무역 성장세를 피벗 전략의 성공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2024년 양국 무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5년 5년 만에 처음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역은 거의 10% 가까이 감소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관세 이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줄었고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도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경기 순환 현상이 아니라 러시아 동방 정책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쉽게 다각화에 성공했지만 러시아는 실질적 대안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소폭이 아니라 각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는 유용했지만 필수는 아니었고 베이징은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이미 대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공급자의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공급자가 즉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럽은 사라졌고 인도는 강하게 흥정했으며 다른 모든 구매자들은 터무니없는 할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스크바는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가혹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더욱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냈고 국내 생산자들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해는 대부분 러시아에 집중됐습니다. 모스크바가 관세로 강경하게 나서려던 시도는 거인이 팔씨름을 하다가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당신이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렬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중국은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지만 러시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역 관련 기사들 이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더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변화였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거의 모든 무역을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고 이를 서방 금융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한 문지기를 다른 문지기로 교체한 것뿐이었습니다.
위안화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닙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위안화를 벌 수는 있지만 이를 이동하거나 해지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중국 은행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고 은행들이 물러서자 결제 중단과 거래 지연, 유동성 소멸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이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미 전체 관계를 통제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 없습니다. 무역이 느려지면 경고, 멈추면 선원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에는 누가 조건을 정하는지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5년 초 베이징은 러시아산 전기 수입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고 2026년 1월 1일에는 2037년까지 이어지는 계약을 무시한 채 전기 수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 가격이 중국 내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구매가 경제적으로 맞지 않게 되었고 한때 꾸준히 이어지던 수출은 이제 멈춰버렸으며 발전소들은 구매자가 없는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연설이나 극적인 장면 없이 가격에 따른 깔끔한 결정만 있었고 러시아는 빠른 대체 경로 없이 재협상을 서둘렀습니다. 기대했던 생명줄이 쓸모없는 설비로 전락했고 이는 석유와 가스에서도 반복됐습니다. 2025년 중반쯤 중국 기업들은 제재 위험이 높아질 때마다 구매를 줄이거나 중단했습니다. 다른 대기 구매자가 또 없어 러시아는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전쟁 경제는 살아남았지만 값싼 원자재 판매로 버텼을 뿐 진짜 가치는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흐름을 말하자면 많이 홍보되었던 시베리아 이 파이프라인은 2025년 9월 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실질적이라기보다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사실 파이프라인 지연은 기술이 아닌 협상력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더 큰 할인을 위해 지연했고 러시아 내수 가격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이는 모스크바 기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러시아는 대체 시장이 급해 서둘러 협상에 나섰고 베이징의 유리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공사는 10년 가까이 지연되며 첫 가스 공급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 그 패턴은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맞춰 행동했고 이는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한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그 압박이 실제로 땅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아무르주, 유대인 자치구,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농지를 임대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농장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점차적으로 콩, 물류 경로, 그리고 국경을 넘는 무역이 중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러시아의 소도시들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존재감은 꾸준하고 인내심 있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거의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중국 기업들이 단순 무역이 아니라 현재 직접 진출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자치구 등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되던 땅이 갑자기 콩농장으로 바뀌어 중국 공급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변화화는 극적이기보다 실용적이었습니다. 자본과 인내심이 있다면 빈 들판은 오래 비지 않습니다. 비자 규정 변화로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30일 상호 무비자 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첫 주 에만 소이퍼너 국경 항구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현지 호텔들은 만실이 되었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며 중국 자금이 러시아 자금이 오래전에 마른 곳에서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인구 통계가 조용히 불균형을 고착시켰습니다. 러시아 극동은 수십 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돼 1991년 이후 약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국경 근처 러시아계 주민들도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북부 중국은 여전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성이 높으며 자본이 풍부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 자본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붕괴할 때 주권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깃발이 바뀌기 훨씬 전에 먼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는 위험을 알고 출혈을 막으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크렘린은 국제 첨단 개발 구역을 출범시켰고 외국 투자자들, 특히 중국 투자자들에게 10년간 법인세 면제, 낮은 사회보장 기여금, 그리고 자유관세 구역을 제공했습니다. 프롬모스키 지방은 러시아 중국 합작 농공단지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메시지는 투자하고 건설하고 머무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이 숨만 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거래가 허용됐고 그 대가는 대부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환영받았지만 영향력은 논의되지 않았고 통제권은 미뤄졌으며 주권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고 부드럽지만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출판물들이 러시아 내륙 도시의 옛 역사적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쓰이지 않던 이름들이 인쇄물에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위협도 공식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역사가 기억되고 있으며 시간이 베이징 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부드럽고 끈질긴 신호들만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했고 인내가 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딜레마를 완벽히 이해합니다. 중국 자금이 없으면 이 지역은 점점 텅 비고 마을과 일자리가 줄어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측정하기 힘든 대가가 따릅니다. 주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희미해지고 조금씩 미끄러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규칙이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는 국경이 느슨해집니다. 머지않아 영향력이 따라옵니다. 바로 그때 무비자 여행이 조용히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겉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호텔, 식당 등 생계가 급한 국경 도시에 단기 활력을 준 조치였으니까요. 실제로는 그 틈을 더 넓혔습니다. 중국인 사업가들은 현지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자본을 가지고 도착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곳에서 매입하고 임대하며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은 점진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이동했습니다. 호텔들이 주인을 바꿨고 이어서 창고, 농장, 운송 허브, 수리소, 물류센터까지 넘어갔습니다.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건 아니었고 각각의 거래가 균형을 조금씩 밀었습니다. 일자리와 소유권, 공급망이 자본을 따라 움직였고 일상도 중국 소유 기업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영향력도 두 결정에 따랐습니다. 한때 모스크바를 통해 이어지던 것들이 점점 더 현지에서 자금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침공이 아니었고 어떤 깃발도 개양되지 않았으며 군인들이 국경을 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침식이었습니다. 매년 모스크바는 자국 영토에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들었고 매년 베이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적은 노력을 들이면 됐습니다. 제재는 러시아가 결코 닫지 못할 문을 열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북극에 초대했습니다. 그 후 조용하지만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금 지원과 참여로 야말과 아틱 액화 천연가스, 이 같은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항만, 해운로가 추진되었습니다. 얼음 등급 선박들도 뒤따랐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 선사들이 북극해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항 기록을 세웠습니다. 머지않아 베이징은 스스로를 금북극 강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독점적인 뒷마당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공동의 영역이자 전략적 지리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내준 것은 거의 되찾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동맹에 대해 논의했지만 진정한 군사 동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제한 협력을 말했지만 상호 방위 조약이나 러시아가 큰 공영에 처할 때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네, 합동훈련은 2019년 이후 117회 넘게 진행됐으며 잠수함 미사일 훈련도 포함됐습니다. 문서상으로 인상적이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계획된 훈련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안보를 러시아 생존과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관계는 위험을 나누지만 후원자는 다릅니다. 베이징은 관찰하고 배우며 언제든 떠날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위험하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배자의 행동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 유출 사건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2023년 말 기밀로 분류된 러시아 연방보안국 평가 보고서가 모스크바 내부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됐지만 결국 유출되어 내용과 표현이 읽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파트너로 묘사되지 않았고 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그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는 중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과학자, 엔지니어, 군사 전문가들을 단순히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첨단 무기 프로그램 접근 가능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데이터, 북극 인프라, 장기 군사 계획 등이 학술 교류, 사업 벤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접근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기술 분야도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산업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자체 복제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의 항공우주 기술, 원자력 전문 지식, 그리고 실제 전장 경험을 흡수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러시아는 국내 부족으로 인해 핵심 원자력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그 점을 한번 생각해봐. 러시아가 자신의 역량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그걸 모두 파악하고 있었지. 전장에서의 교훈은 데이터가 되었고 제재의 약점은 지렛대가 되었으며 양보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스크바는 선택지가 적었지. 중국 인력 추방 땐 보복 위험, 통제 강화 땐 투자 이탈 우려 때문이야.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두 나라 관계를 지탱하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지. 그래서 공식적인 언사는 계속 따뜻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신뢰가 무너졌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표현을 전문가들이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정도였지. 속국. 심지어 동맹 얘기도 러시아 것이 아니게 됐지. 세계 남방우 대부분에서 중국 언론은 베이징을 안정적인 주체로 모스크바를 무모한 하위 파트너로 묘사했어. 칭찬은 거리를 두고 나왔고 영향력은 신뢰를 따라왔지. 신뢰는 더 이상 모스크바를 통해 흐르지 않았어. 러시아는 여전히 제국의 언어를 사용했지. 하지만 그 경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원자재는 나가고
완제품은 들어왔으며 가격 결정권은 다른 곳에 있었지. 점령은 필요하지 않았어. 무역은 베이징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고 에너지 가격은 중국 구매자들에게 맞춰졌으며 통화 사용도 바뀌었어. 기술 접근도 다른 누군가의 위험 감수에 달려 있었지. 그때는 탈출도 불가능했어. 파이프라인, 결제 시스템, 공급망, 정산 모두 비용이었고 방향 전환화는 수십 년이 걸릴 거야. 중국은 기다릴 수 있었지만 러시아는 아니었어. 속국은 복종이 아니라 선택지 없음으로 정의돼 그 아이러니는 쉽게 넘길 수 없어. 러시아는 서방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결국 공개적인 충성 대신 조용한 순응을 요구하는 또 다른 강대국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존하게 되었지. 중국은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도 러시아를 지원했어. 이중 용도의 물품이 회색 지대로 이동했고 무역도 계속됐어.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간신히 움직였지. 베이징은 책임을 피한 채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어. 제재는 효과를 냈지만 모스크바의 기대와는 달랐지. 러시아는 자율성을 내주며 생존했고 중국은 서방보다 큰 영향력을 얻었어. 이는 더 온화해서가 아니라 더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권력은 보통 폭발적으로 사라지지 않아. 한 번의 계약, 한 번의 할인, 한 번의 양보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지. 러시아는 주권을 한 번에 극적으로 잃은 게 아니야. 압박을 받으면서 서방 시장에서 단절된 채로 조금씩 내어준 거지. 전쟁으로 약해지고 야망에 갇힌 모스크바는 중국에게 신흥 강대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렛대를 내어줬어. 중국은 무책임하게 하루아침에 러시아를 배신한 게 아니라 단지 동등한 척을 그만둔 것뿐이야.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러시아가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하위 파트너나 속국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증거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진짜 질문은 중국이 이 속국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볼지 여부야.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문제가 하나 있어.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영상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말이야. 유튜브는 보통 우리 영상을 수익 제한하거나 제한을 걸어.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제한을 당했어.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한 영상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영상들이 제한을 받는 거야. 하지만 이게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그래서 자체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작했어.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우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어.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하지 않아. 게다가 우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달지 않아.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해.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 취재와 채널 지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